권리추정력 보실 건데요. 권리추정력은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재 167쪽을 보시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이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등기의 권리추정력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 행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 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불러요. 매매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 행위라고 부르고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하는데,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고 해서 물권 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이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건 나중에 또 할 건데요. 갑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매매계약 체결하고 갑은 을에게 등기 넘기고 을은 갑에게 뭘 지급해야 됩니까? 매매대금. 맞습니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만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받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갑은 이익 불이익 여부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대신 반대급부로서 소유권만큼의 가치가 있는 대금을 받기 때문에 이익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을은요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지급하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을도 이익 불이익 여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금을 고려할 때 얘기해요. 매매대금을 고려할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대금을 고려하게 되면 이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익 불이익 여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매매대금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민법에서. 그래서 대금을 고려하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고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 하나만 놓고 판단합니다.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텐데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죠. 맞습니까? 요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갑은 소유권 상실 불이익, 을은 소유권 취득 이익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대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익 불이익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될 듯 말 듯? 네?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때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소유권 상실하니까 무조건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라고 불러요. 이러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실 거예요. 또 그러면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있죠. 등기관이 있습니까? 요건 등기소고, 등기관은 등기법이 정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등기를 합니다.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 갑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갑은 소유권 상실하고 을은 소유권 취득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이때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에 관한
을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명의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불러요. 누구를? 을을. 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등기된 권리는 뭡니까? 소유권이죠.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이죠. 등기된 권리인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추측해서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등기부에 어떤 권리가 등기가 됐다면 그 권리의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있는데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추정이라는 단어는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정이라는 단어가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 용어로. 100%도 있어요.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100%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 있다라는 용어도 있어요. 50에서 60%는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성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0%도 있습니다. 개연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연성 90%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개연성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 용어는 아주 정치예요. 퍼센테이지마다 용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단어는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근거는 뭐냐? 근거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민법, 우리 등기법 어디를 찾아봐도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 문구예요. 우리 민법, 등기법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한다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인정이 되느냐면 학설과 판례가 이론상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이론상 인정하는 요 이론이 뭐냐?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이 쓸데없이 거짓의 등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국가공무원이 쓸데없이 거짓의 등기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따라서 이 등기는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여기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살아남은 등기입니다. 만약에 거짓의 등기라고 한다면 그 절차를 거칠 때 탈락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세 번째, 동사는 공시 방법이 뭐죠? 점이요.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죠? 등기. 맞습니까? 근데 이 점유는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우리 민법 제 200조에서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겠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점유자는 권리자로 추정한다 라는 근거 규정이 우리 민법에 있습니다. 200조에. 그런데 등기법에는 이런 근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기법에는. 그런데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좀 더 완비된 형태의 공시방법일까요? 등기가 보다 완비된 형태의 공시방법입니다. 그러면 보다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방법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등기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이건 실수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공동신청입니다. 만약에 이 등기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 갑이 등기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래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이 등기무자 갑이 해준 등기라서 이 등기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신청. 이게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하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이론에 의해서 학설과 판례가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본질.
이 권리 추정력의 본질이 뭐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첫 번째,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이 법률상 추정력이라는 것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힘. 사실상 추정력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어려운데요. 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행상 인정하는 힘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관행상. 그러면 어느 추정력이 좀 더 세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법률상 추정력. 이거는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50%에서 60%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70에서 80%라고 썼죠. 우리 판례는 어떤 추정력으로 본다는 뜻입니까? 법률상 추정력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 판례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보다 센 것은 이거죠. 그러면 이 추정력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들이대야 되느냐. 즉, 요 갑에게, 아니, 을에게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송에서. 이때는 굉장히 힘이 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관에게 을이 소유권이 없다는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을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를 제출해야지만 추정력이 깨집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좀 약한 거죠, 이것보다는. 그러면 법관에게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만 제출하면 이게 입증이 돼버립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운 걸까요? 둘 중에서. 네? 어느 게 더 쉬운 증거일까요? 의심,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이 쉬운 증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본증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반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이 을에게 유리할까요? 등기명인 을에게. 위에 거, 아래 거. 네? 이것은 좀 더 입증이 쉬운 거죠. 이건 어려운 것이죠. 을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쉽고, 입증이 어렵고. 그러면 등기명인 을에게 유리한 것은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네? 다수결로 해보죠. 네. 의견이 분분할 때는 다수결. 1번 손 드시죠. 네, 2번. 네, 1번입니다. 왜요? 깨지기가 더 힘들죠. 법관이 어떤 놈들인데, 네, 의심은 쉽게 하지만 확신은 잘 안 갔습니다, 법관들은. 그래서 위쪽이 등기명인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거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등기명인에게 유리한 게 법률상 추정. 그래서 소송이 진행이 됐을 때 등기부만 제출하면 권리 추정력 때문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자는 거의 다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요게. 그래서 위쪽이 유리한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위쪽으로 보게 됩니다. 요거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네 번째. 범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기초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 과정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려우셔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 미리 땡겨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땡겨서 하냐? 반복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땡겨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물적 범위. 사실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요 물적 범위. 지금 단계에서는. 두 번째 인적 범위. 요 물적 범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 권리 적법 추정. 그럼 이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은 무슨 뜻일까요?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70에서 80%는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70에서 80%는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명인에게 저당권이 있다라고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 등기명인에게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라고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여기 보시면 이 절차를 거쳐서 등기가 실행이 됐고 여기에 공시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는 허가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지만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그 허가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등기절차 적법 추정.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됐고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리권 수여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등기절차 적법 추정.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그 등기가 실행이 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하는 거. 등기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등기원인 적법 추정.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졌습니까? 이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은 이거예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등기 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기 원인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등기 원인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매매. 그러면 등기부에 여기 매매라고 등기 원인이 기록되어 있다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고 70에서 80%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원인 적법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외워두셔야 돼요. 판례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외워두시면 판례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시요. 등기권리 적법추정, 등기원인 적법추정, 등기절차 적법추정. 이거 좀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기억 못 하시고 이런 거 있었다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적 범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는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됐죠. 그러면 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한 이 등기부를 가지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당사자는 권리 추정력을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관에게 증거를 계속 제출해서 입증해야 되겠죠. 증명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각종 증거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부만 법관에게 제출하면 거의 다 70%에서 80%는 믿어준다는 겁니다. 누가? 을을. 어려우셔요? 네. 그러면 제3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3자.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러냐면 여기 채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럼 A가 채권자라는 얘기는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기에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 들어오겠죠. 그래서 강제로 변제받고 싶겠죠. 그러면 이때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을의 이름으로 딱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자라고 A는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강제 집행 들어가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를 제3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요즘 시험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인데요.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주장할 수 있느냐. 즉, 을이 갑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소유권 변동은 갑에서 을로 넘어가고 있죠.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을. 전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을이 갑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요즘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 이는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보전 등기 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해준 겁니까?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한 것이죠. 갑이 해준 등기예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네가 해줘놓고 왜 딴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시원하네.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갑과 을이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가 실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너랑 같이 너랑 나랑 같이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해놓고 왜 딴소리 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을이 혼자 간 겁니다. 따라서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좀 한번 이해를 하시는데요. 여기 이러한 건물이 있습니다. 갑이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민법에 의해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소유자예요. 우리 민법 187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그 기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게.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자입니다. 이때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원래는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그래서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를 한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죠. 제대로 공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갑도 세금 내야 되고 을도 세금 내야 되고 갑은 고급 공무원인데 자신의 재산 상태가 공시가 돼버립니다. 숨기고 싶은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공무원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맨날 재산 등록은 빚만 2억 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숨기고 싶을까요? 안 숨기고 싶을까요? 숨기고 싶죠. 따라서 갑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약을 맺냐면 시가가 10억 원짜리인데 내가 8억만 받겠다. 다만 네가 보전 등기해라. 네 이름으로. 그런 특약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갑은 세금 안 내도 되고 또한 재산관계가 공시되지도 않고 그리고 을은 대금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특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특약에 의해서 을이 등기소에 가서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죠. 이걸 모두라고 불러요. 모두. 그래서 모는 모자 할 때 모고요. 두는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요 꼭대기. 이 꼭대기가 생략됐다고 해서 이 등기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릅니다.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의 일종이에요. 모두 생략 등기. 그런데 이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분쟁이. 그러면 을이 이 등기부를 가지고 갑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 보전 등기는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신청한 등기가 아니에요. 을이 혼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전 소유자에게 이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갑이 해준 등기가 아니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라서 권리 추정력을 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라서 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 거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심화 과정이에요. 판례인데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네, 그래서 이 권리 추정력은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권리 추정력은 이 정도만 보시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70쪽에 등기 유효요건 보실 건데요. 이 등기 유효요건도 이거는 기초 과정에서 할 내용은 아니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으니까 하지만 좀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186조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은 이거예요.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 등기가 유효해야지만 이 등기가 유효해야지만 소유권이 변동되겠죠. 물론 물권행위도 유효해야 되고 등기도 유효해야지만 소유권이 변동이 될 겁니다. 이 물권행위 유효는 민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우리 등기법은 등기 유효로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등기의 유효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의 유효요건. 이때 이 등기의 유효요건은 첫 번째,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할 때 등기는 유효하고 효력이 있고 그래야지만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네. 이때 등기법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절차법이라고 불러요. 절차법.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죠. 따라서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절차적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절차적 요건.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이때 물권행위는 실질이라고 해서 실질적 요건. 이것은 형식적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 형식. 이렇게 불러요. 실질, 형식. 그래서 이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형식적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얘기하죠. 실체법. 그래서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실체적 요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법의 실체는 뭡니까? 법의 실체, 핵심,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합니다. 법의 실체는 권리, 의무예요. 그러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은 뭘까요? 민법입니다. 민법. 그래서 민법을 실체법, 권리, 의무에 관한 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실체적 요건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것은 실질 형식이라고 했죠. 이 형식, 등기를 규율하는 법이 뭐예요? 등기법, 절차법. 그래서 이걸 형식적 요건, 아니요, 실질적 요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실질 형식이니까 요거 민법이 적용되죠. 요 민법에서 적용하는 물권행위는 실질이에요. 실질적 요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를 다 알 필요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 중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절차적 요건이 아닌 것은, 다음 중 형식적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용어로 출제합니다. 용어가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일단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있어야지만 그 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등기가 존재할 것. 그런데 이 등기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등기가 존재하고 유효하다면 소유권 변동되겠죠. 갑의 소유에서 을의 소유로 바뀌겠죠.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갖고 이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그러면 부적법하게 서류가 위조가 돼서 말소가 됐는데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돌아갈까요? 여전히 소유권 변동은 존속할까요? 존속하겠죠. 그렇다면 이 등기는 소유권 변동이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건입니까?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도 여전히 소유권 변동은 계속 존속하겠죠.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존속 요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우리 시험에서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시요.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에요. 존속 요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죠.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등기가 실행이 된 다음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든지 등기소가 불타버려서 등기부가 없어졌을 때 소유권 변동은 계속 존속하는 겁니까?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까? 존속하는 겁니다. 이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죠.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민법 등기법에서 양쪽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존속 요건은 아니다. 두 번째,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호 뭐죠? 관할 위반. 29조 제2호 뭐죠?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지난 시간에 했는데 혹시 떠오르실까요? 전혀 안 떠오르세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철산동에 있는 토지라고 한다면 철산동을 담당하고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해야죠. 보통은 철산동을 담당하는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부 확인하겠죠. 철산동을 담당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확인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등기부가 부산에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담당 등기소 잘못된 거죠. 이를 관할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철산동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부 확인해야 되는데 당연히 철산동을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부산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공시기능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등기부라는 것은 공시 역할을 하는 거죠. 공시기능이 없다면 효력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공시기능이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관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엊그제 벤틀리 자동차 5억 주고 샀는데요. 진짜는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든다면 제가 무슨 돈 있겠습니까? 아파트도 없는데. 여간 예를 들어서 벤틀리 자동차를 취득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고가죠. 아파트 가치가 있죠. 지방 내려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파트라고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관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벤틀리 자동차.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죠. 이거는 등기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벤틀리 자동차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건물도 아니고 토지도 아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등기 능력이 있는 것만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 능력이 있을 것. 토지나 건물일 것. 이거 됐을까요? 네 번째,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하지 않다면 등기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절차를 다 제대로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데요. 부동산이 한 개라고 한다면 등기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한 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부동산이 한 개인데 등기부가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겠죠. 어떤 등기부는 A 소유라고 되어 있고 어떤 등기부는 B 소유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누가 진짜 소유권자인지 혼란스럽겠죠. 따라서 부동산이 하나일 때는 등기부는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 1 부동산 1 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통 등기부는 어떠한 등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면 등기부 2개가 만들어지겠죠. 공시기능 혼란 발생합니까? 발생하죠. 따라서 하나는 무효화시켜서 없애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 보존 등기 문제라고 부릅니다. 또는 중복 등기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이중 보존 등기, 이중으로 보존 등기를 해서 등기부가 2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를 무효화시켜서 없애야 되겠죠. 이걸 이중 보존 등기 문제라고 부르고요. 우리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됩니다.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 절차적 요건, 형식적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뭘까요? 등기법.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뭐죠? 민법.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뭐냐면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이 물권 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이에요. 다시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이 물권 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시요. 물권 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이에요. 되셨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권 행위와 이 등기가 일치하지 않다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일치의 문제 또는 불합치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불일치의 문제, 불합치의 문제. 이 불일치의 문제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권행위와 동기가 존재 여부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존재 여부. 이거를 존속상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법 186조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물권행위 그리고 등기까지 갖추게 되면 물건이 변동이 된다라고 우리 민법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때의 법률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물권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면 물권 변동 효력도 나타납니까? 이거는 존속상의 합치예요. 둘 다 존속 여부가 일치하고 있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면 물권 변동의 효력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이것도 존속의 합치입니다. 존속 여부가 합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권 행위는 있는데 등기는 없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존속의 불일치입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물권 행위는 없는데 등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존속 여부가 불일치죠. 이게 존속 여부가 불일치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매매 계약 안에 물권 행위가 있는데요. 매매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등기하죠. 그 순서죠. 보통은 매매 먼저 하고 등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여기 있고 등기는 안 했다면 나중에라도 등기를 갖추게 되면 소유권 변동 되겠습니까? 등기를 갖춘 시점에 소유권이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매매는 안 했는데 등기부에 등기만 됐습니다. 소유권 변동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언제 소유권이 변동이 될까요? 나중에라도 매매한다면 소유권 변동되겠죠. 요 세 번째는 매매 계약이 먼저 체결됐고 아직 등기를 안 갖췄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등기를 갖추게 되면 등기를 갖춘 이때에 접수 시점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요 네 번째의 경우에는 등기를 먼저 갖췄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중에라도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제는 여기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개를 다 갖췄으니까 이제 소유권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죠. 언제? 매매 계약 체결한 시점에.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실체적 유효 요건에 실체적 유효 요건, 이건 물권 행위를 얘기합니다. 실체적 유효 요건을 추후에 완성시켰다고 해서 실체적 유효 요건의 추환 이렇게 부릅니다. 될 듯 말 듯? 네? 추환. 추후에 완성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추후에 완성시켰다. 즉 매매 계약을 나중에 추후에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민법에서 출제가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체적 유효권의 추환이 여기서 도출됩니다. 두 번째, 내용상의 불일치.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용상의 불일치. 세 번째, 시간상의 불일치. 시간상의 불일치는 무슨 뜻이냐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 즉 물권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 행위. 이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갖추는 시점은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물권 행위가 있는 시점과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은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자마자 딱 등기되는 건 아니죠. 1분이라도 나중에 등기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물권행위와 이 등기는 시간상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시간상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시점에 갑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권리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물권행위 다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존의 물권행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계약이 체결됐고 죽어도 책임질 자가 있습니까? 있죠. 누가 있습니까? 상속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갑이 미쳤습니다. 미친.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그렇다면 이 물권행위 다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의 물권행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할 수 있죠. 안 미쳤을 때 계약했으니까. 그렇죠. 책임질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법대, 법정대리 되셨을까요? 세 번째, 갑이 소유권을 병에게 넘겼습니다. 이중매매를 통해서. 그러면 이 물권행위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권이 딴 놈에게 넘어갔는데, 병에게 넘어갔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중매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중매매 했죠?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도 이미 병에게 넘어갔습니다.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권행위를 이용해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소유권은 이미 병에게 넘어갔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갔으니까 이해가 안 되셔요. 이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네. 이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권리 기속의 변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물권행위 해야 됩니다. 권리 기속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민법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권리 기속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민법에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건 이겁니다. 내용상의 불일치. 내용상의 불일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상의 불일치도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건 워낙 어려운 거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으셔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머리에 흔적만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건 마라톤 달리는 거예요. 한 100m를 한 20초에 뛰는 속도 그 정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네. 내용상의 불일치는 둘로 나눠지는데 물권행위의 내용과 등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질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 두 번째, 양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누게 돼요. 물권행위 내용과 등기의 내용이 양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 질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 양적 불일치는 우리 민법 137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가 13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부 무효를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양적 불일치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137조를 공부하신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질적 불일치.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질적 불일치. 무슨 뜻이에요? 물권 행위의 질과 등기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적 불일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이를 질적 불일치라고 불러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은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를 등기과정 절차상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요, 아직? 네, 그럼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위반됐을 때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상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안 했나? 한 것 같기도 한데 혹시 형식적 심사라는 용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식적 심사. 네? 했어요? 안 했어요? 형식적 심사. 오늘 하죠. 오늘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권리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일치.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건 토지인데요. 100번지 토지예요. 100번지 토지.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냥 빌려줄까요? 그냥 안 빌려줄까요?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갑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때 부동산에 관한 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만들어서 정해줍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이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이게 뭡니까?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그렇죠?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그러면 요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겠죠. 10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10억 원의 채권 발생할 테고 저당권 설정, 즉 계약과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100번지 토지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등기되겠습니까? 을구에 등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저당권 설정 을, 그 다음에 10억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등기가 되면 제대로 된 등기인데 등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면 잘못 등기가 돼서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A 10억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저당권의 주체가 누구로 기록돼야 됩니까? 을로. 그런데 엉뚱한 주체인 A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을의 저당권을 공시합니까? 공시 못합니까? 을의 저당권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 등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무효입니다. 공시 기능이 없으니까. 등기부라는 것은 권리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해야 되죠. 그게 본질적 가치예요. 근데 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효인 등기입니다. 이게 바로 권리의 주체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주체가 잘못 기록됐을 때 주체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이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 듯? 두 번째, 객체의 불일치를 보겠습니다. 여기 인접 토지가 있는데요. 101번지 토지예요. 소유자는 A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A로 하죠.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빌렸는데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은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돼야 됩니까? 그렇죠. 100번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됐으니까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이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런데 엉뚱한 등기부인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엉뚱한 객체인 토지에 등기가 됐죠. 그러면 을의 저당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100번지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공시 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을에게 저당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엉뚱한 객체인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된 경우 객체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공시 기능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세 번째, 내용상의 불일치.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내용인 전세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전세권은 담보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이 엉뚱한 내용으로 등기가 됐을 때 을에게 저당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고 있죠. 따라서 이것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를 내용상의 불일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일치는 전부 다 공시 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한 거 같은데 안 했을 리는 없는데 또 하면 되죠. 흰색이 여기 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 행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몇 조에 의해서? 186조에 의해서. 맞습니까? 우리 등기법은 다 이 그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적제도는 공간정보법은 맨날 똑같은 그림 그렸죠. 그것처럼 등기법도 항상 이 그림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합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관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등기의무자와 등기관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 공동으로 신청할 때 갑과 을은 등기신청 정보라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등기신청 정보라는 것을 제출해야 돼요. 등기신청 정보라는 것을. 옛날에는 등기신청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등기신청 정보. 등기신청 정보를 제출하면 등기관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고서 여기다 옮겨 적게 돼요.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갑과 을이 제출한 등기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겁니다. 이게 등기관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내용이 이쪽에 옮겨 적혔으면 그 내용들은 이제 등기기록을 통해서 공시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는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공시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이것부터 잘못되어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따라서 여기의 내용을 등기관이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는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첨부해서 같이 제출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첨부된 정보라고 불러요. 첨부 정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등기 명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해야 돼요.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에 등기 명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럼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여기에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여기 정확하게 기록돼야 되니까 여기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기관은 그 등기명의 될 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에요. 그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누가 제출한다고요? 갑과 을이 첨부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대표적인 첨부 정보가 돼요. 그러면 첨부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면 여기에 그냥 옮겨 적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이 확인되면 옮겨 적겠죠. 근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빼놓고 제출했으면. 맞습니까? 그럼 확인이 안 될 때는 갑과 을을 등기관이 불러서 등기소로 불러갖고 신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문할 수 있는 것은 법관이나 수사기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될 때 이 등기관은 등기를 거절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등기관은 거절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신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형식적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고 확인이 안 되면 갑과 을을 불러서 신문할 수는 없고 등기 신청을 거절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신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근데 신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당연히 있겠죠. 그 기준은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9조에 각하사유라는 타이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면 각하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각자는 무릎 각자예요. 하자는 아래 하자입니다. 그래서 신청 정보를 무릎 밑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각하결정이라는 게.
이렇게 이상한 용어는 전부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예요. 일제시대에 아직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하 결정은 거부 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절 결정, 거부 결정. 우리나라 말로 쓰면. 그러면 각하 사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거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러면 이제 각하 사유가 뭔지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셔요. 각하 사유가 거절 사유가 우리 등기법 2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1호 관할 위반. 서울에 있는 토지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등기소가 담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엉뚱한 부산에 있는 등기소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담당 등기소가 잘못된 거죠. 관할을 위반한 겁니다. 관할은 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시기능 인정될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그 토지를 사고자 하는 자는 등기부 확인해야 되겠죠. 부산에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합니다. 공시기능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관할 위반은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제2호 등기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벤틀리 자동차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동산이니까. 그러면 벤틀리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했을 때 벤틀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 사건은 등기할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왜? 공시기능을 처음부터 인정할 수가 없어요. 동산이니까.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능력이 있을 것. 등기 능력이 없을 때는 각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건 달리 표현하면 등기 능력이 없는 경우 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제3호 등기 신청 권한이 엄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될까요?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리권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했다면 등기 신청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건 사모에 해당이 됩니다. 제4호 저도 잘 몰라요. 쭉 모릅니다. 저도 11호 다 몰라요.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요 1호, 2호 위반의 경우에는 등기를 거절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등기 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호부터 11호에 해당이 돼도 등기 거절해야 되겠죠.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거절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을 테고 뒤로 뭔가 받을 수도 있을 테고 뇌물 같은 걸로. 그렇죠.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각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안 했다고요? 처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거절, 각하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거절되지 않고 각하되지 않고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록된 등기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암기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기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관할 위반.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는 공시기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공시기능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자가 너무 큽니다. 하자가 너무 커서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없는 등기가 등기부에 나타났다면 무조건 없애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등기는 당연히 무효인 등기고 또는 절대로 무효인 등기고, 당연히 무효인 등기를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무조건 없애버려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등기관이 말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자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도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도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시기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3호부터 11호까지는 얘기가 달라져요.
3호부터 11호까지는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작은 하자로 평가합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작은 하자로 평가합니다. 즉 흠이 굉장히 작다라고 평가합니다. 흠이 작으니까 공시기능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공시기능이 인정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는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트로. 그러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유효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라면 유효라는 뜻이 되겠지만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유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요 의미가. 국어에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유효가 될 가능성도 있고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유효가 되고 언제 무효가 되느냐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무효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쪽을 가겠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죠. 몇 호에 해당이 됩니까? 29조 제3호부터 11호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3호부터 11호에 해당되니까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생략 등기. 중간 쓰죠. 중간생략 등기. 두 번째, 무효 등기의 유효. 세 번째,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게 바로 이 아래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효 등기의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효,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건 전부 다 29조 제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은 민법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서 아까 보신 이중보존등기 어디 있죠? 요 이중보존등기 민법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의 유형,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것도 민법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요 간략하게나마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네.